클린스만 감독이 3월부터 지금까지 팀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실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11월 A매치 때는 월드컵 예선전 2경기가 있죠. 싱가포르와 중국,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전력상으로는 싱가포르와 중국 두 팀보다 우리가 매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매우 궁금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아시안컵에 갔을 때도 싱가포르나 중국 이런 팀들처럼 우리보다 전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흥민부터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조규성 등등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상대가 마음먹고 밀집 수비를 하면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밀집 수비를 우리가 얼마나 잘 공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아시아 월드컵 2차 예선을 잘 치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시안컵을 위한 대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이 또다시 매우 공격적인 전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A매치 때 베트남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매우 공격적인 실험을 한 번 했었습니다. 손흥민과 조규성 투톱을 두고 황희찬과 이강인 좌우 측면 공격수를 두고요. 그 다음에 수비 라인 앞에는 박용우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두고 그 위에 이재성을 배치하는 형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포지션으로만 따지면 4-1-3-2 매우 공격적인 형태를 띄었었는데 이러한 형태가 사실은 벤투 감독이 아시아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도 투톱을 쓰면서 2선 자원을 3명 쓰는 4-1-3-2 전형을 종종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결로 이번 11월 A매치도 공격적인 경기를 펼쳐야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 공격적인 경기를 할 때 손흥민과 조규성 이 두 명의 투톱을 두고 그 밑에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 혹은 뭐 이 2선 라인에 홍현석이라던가 정우영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박용우 선수가 거의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 때 4-4-2 전형에서도 중앙 미드필더가 부족한 게 우리의 단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명을 올리면 더더욱이나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번 11월 A매치 명단에 뽑힌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박용우 선수죠. 그래서 박용우 선수를 중심으로 그 앞에 뭐 황인범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이재성 선수가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격적인 전형을 펼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냐면 중앙 지역에 손흥민, 조규성, 이재성 혹은 뭐 정우영이라던가 황인범 이 3명의 선수가 가운데 위치하잖아요. 이렇게 중앙 지역의 공격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더더욱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때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특히나 이 측면 공간을 넓게 써야 상대가 끌려 나오면서 공간이 발생하는 이러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측면에서 이강인과 오른쪽 풀백의 조합 그리고 왼쪽에서는 황희찬과 왼쪽 풀백의 조합 이 두 조합이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왼발로 접고 들어갈 때가 많죠. 그러면 그 순간 접고 들어왔을 때 뒤에 있었던 풀백이 직선적으로 올라와주면서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갈 때 측면 공간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측면으로 올라오는 풀백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이강인에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 공간으로 조규성 같은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혹은 뭐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공간으로 찔러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서령우 선수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서령우 선수가 비교적 소속팀에서 하는 것보다 덜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왼쪽 풀백 자리에 이기재 선수가 나오면 이기재 선수가 워낙에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기재가 올라갈 때 서령우가 좀 약간 3백을 만들어주는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모습도 종종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공격 상황에서 이강인을 살려주려면 이강인 주변으로 누군가가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 하키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조합이 매우 잘 맞거든요. 이강인은 안쪽으로 하키미는 직선적으로 그러면서 수비가 분산되고 혹은 수비가 이강인에게 끌려 들어가면 하키미에게 공간이 나고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국가대표팀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이 이강인을 얼마나 도와주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오른쪽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뭐 풀백이 올라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재성이라던가 조규성 이런 선수들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오른쪽 지역에서 우리가 볼을 소유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볼을 소유하게 되면 한쪽 측면으로 상대 선수들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쏠리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가 쏠리는 만큼 그리고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서 있는 만큼 반대편의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이 반대 전환 패스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처럼 정확한 롱패스가 없다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반대 전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백패스, 반대편 전환 이렇게 거쳐가는 플레이가 나와요. 그럼 거쳐가는 동안 상대 수비가 당연히 반대편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방향 전환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게 만든 다음에 한 번에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방향 전환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우리가 왼쪽에 황희찬 선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1대1 돌파, 특히나 공간이 넓게 발생되어 있을 때는 황희찬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황희찬 선수가 저돌성이라던가 밀고 들어가는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황희찬처럼 지금 넓은 공간에서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가장 그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황희찬을 공략하고 여기서 넓은 공간에서 황희찬 선수가 돌파를 하면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 측면 지역에서 넓게 움직이면 수비가 끌려갑니다. 그러면 끌려갈 때 우리가 토트넘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뭐 브레넌 존슨이나 오른쪽에서 쿨루셉스키나 이런 선수들이 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손흥민 선수에게 2차적인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절묘하게 뛰어들어가면서 매우 좋은 공격 찬스를 잡을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에게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황희찬이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황희찬이 1대1을 해도 되고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손흥민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러한 패턴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 풀백 자리에서 만약에 김진수 선수가 나온다면 김진수와 황희찬 이 두 선수의 콤비가 지난 월드컵 때부터 너무나도 좋거든요. 특히 김진수는 측면으로 올라가주는 오버래핑을 하는 선수라기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언더래핑에 매우 능하죠.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월드컵 직전의 평가전에서도 그랬고 어떤 패턴이 많이 나오냐면 황희찬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오고 이때 김진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황희찬이 김진수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때 수비가 한 명 더 끌려 나갑니다. 여기서 중앙 지역에 있는 손흥민이라던가 조규성이 득점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나 중국을 상대할 때 4-1-3-2처럼 정말 공격적인 전형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공격적인 전형을 펼칠 때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위치가 오른쪽과 왼쪽, 좌우 측면에서 얼마나 흔들어 주느냐. 특히나 오른쪽에서는 이강인이 볼을 잡으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반대편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드리블 돌파, 그리고 뒤에 올라오고 있는 김진수와의 호흡, 이런 플레이들이 얼마나 적절하고 파괴력 있게 발휘될 수 있느냐가 이번 A매치 두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뒤에 있는 김민재 선수의 역할도 당연히 매우 중요해지겠죠. 우리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서도 우리보다 약한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상대 팀들이 밀집 수비로 나왔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공격 숫자를 많이 투입해서 상대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건 최후방에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비가 약간 역습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4-1-3-2 전형이 아니라 미드필더를 수비 라인 앞에 2명을 둬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공격 숫자가 줄어드는 거겠죠? 풀백도 과감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한 명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수비 숫자가 많다는 것은 공격 숫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가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공격적인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시아 무대에서는 김민재를 상대로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공격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풀백들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박용우 한 명만 놔두고 한 명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때 앞선에 있는 공격수들의 움직임과 패턴 플레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후방에 있는 김민재의 존재도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공격적인 축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수단의 틀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후방에 있는 김민재부터 중원에 있는 황인범, 그리고 앞선에 있는 이재성, 홍현석, 정우영, 황희찬, 이강인, 조규성, 손흥민 등등 우리가 일단 명단 자체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로 충분히 밀집 수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술을 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A매치 2경기 동안 얼마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 우리보다 약한 팀을 상대로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지 우리가 싱가포르와 중국전에서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싱가포르전에서 우리가 매우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거니까 싱가포르전에 클린스만 감독의 공격 전술을 기대하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